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생중계된 국민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결단한 배경과 의미, 기대하는 효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한일 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자신은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일본도 곧 호응해서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윈윈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띄운 승부수인 셈인데요. 자세한 발언 내용과 여야 정치권의 반응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MG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이제 시간상으로나 또 내용으로 봐나 사실상 대국민 담화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생중계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방일 결과와 후속 조치, 그리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통상 길어야 5분에서 10분인 것을 넘어서 약 25분간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이 됐고요. 특히 윤 대통령은 상당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을 강행한 이유 등을 설명하는 데만 20여 분을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취임사 구절이었는데요. 이어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그간의 고뇌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일 관계 악화 책임자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일교육 동포들이 피해를 입었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요.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면서 지금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제기되는 구려 외교 비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엔 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면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를 언급했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들끓는 반대 여론 속에서도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역대 정부의 노력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면서 그런 이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고 또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도 상기시켰는데요. 윤 대통령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당시 불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는 일본에게서 무엇을 얻어냈느냐, 빈손 아니냐, 이제 이거였죠. 윤 대통령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측에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번 방일 과정에서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한일 관계 정상화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국 간 기업 사이에 이제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 기지 우리가 세우겠다고 했죠. 바로 경기도 용인에 세우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협력 그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LNG 분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세계 1위의 LNG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 LNG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가격 안정 이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건설과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교류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거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에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등이 논의됐다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해서 일본 외교당국에 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두고 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국내 여론이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들에 대한 일본 측 보도가 잇따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 외교 당국이 일본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며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제 일본 측이 곧 호응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의 방일의 후속 조치로요. 윤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호주, 브라질 등 8개국 정상과 유엔 등 7개 국제기구 수장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을 초청한 데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내놓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5월 19일부터 4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청국 대상 G7 확대 회의에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한미일 3국의 공조도 더욱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양국 정상들과 만나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G7 초청과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근거는 생긴 거라면서 한미일 삼각 측에서 한일이 사실 조금 많이 약했는데 이제 경제 안보 대화도 한일 간에 시작을 하고 군사적으로 어떤 고위급 대화를 한다면 공유되는 정보나 커뮤니케이션 형태 등이 훨씬 더 긴밀해진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고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일 협력이란 부분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고 G7에서 논의할 국제 현안에 대해서 한국이 함께 손을 잡을 여지가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윤 대통령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나아가 동북아 영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저희가 요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말을 읽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바는 그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옳지 않죠.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특히나 역사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거는 국민들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선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일본도 한국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것들이 사과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김대중 옵티선언을 자꾸 얘기를 아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김대중 옵티선언의 주요 내용은 한일 관계 경제협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벽 정책 이 부분을 지원해 주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다.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경제협력 부분도 수출 규제 세계 품목 해제한 거 외에는 우린 또 기다리겠다, 좋아지겠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한일 간의 미래적인 지향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부분들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에서 말씀 못 하셨으면 그냥 어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다 털어버리자라는 것은 너무 가해자 중심인 일본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대통령실에서 일본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일 간의 미래적인 지향을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면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왜냐면은 진보 정부는 당연했고 보수 정부 역시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서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정부 역시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누군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방치되었던 한일 관계를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정치적 결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는, 즉 이 첫 발을 떼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을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을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아마 윤 대통령 스스로가 느끼셨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민주당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성과들을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매국노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적 금도를 훌쩍 넘은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들을 다 만족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비판이 지나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약에 윤 대통령이 갖고 왔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 안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이라는 정답을 정해진 상태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바라본다고 한다 그러면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당분간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96 외교로 규정을 하고 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박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국민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비판에 오늘 여권에선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굴종보다 더한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야당의 굴종 외교 공세에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굴종 여부가 아니다라며 심화된 북핵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 어떤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은 건데요. 그러면서 북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 800m 상공에서 터지는 실험까지 북한이 강행한 상황이라며 그게 현실화가 돼서 용산 상공 800m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진다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즉사하게 되는 상황이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하랴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그런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한일 회담에 맞불 성격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공식 기념일 지정 이외에도 기본 계획에 이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올랐다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공세 카드를 꺼내든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아직 당론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 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또 국가적인 활용을 좀 강화하는 거 필요한 일인데 이걸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은 논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요, 또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정책 혼선이 빚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연일 화두에 오르는 것에 대해 최근 다소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임금 휴가 등 이 근로보상책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근로자들의 건강권, 이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이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고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 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특히 MG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그간 벌어진 혼선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면서 특히 이른바 이제 MZ세대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 이런 뜻도 확인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이는 하루 전인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밝힌 입장을 다시 뒤엎은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 MZ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일각에선 최근 하락하고 있는 청년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물론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까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연령면에서 봤을 때 20대의 하락폭이 크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60%였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건데요.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34%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지지율의 하락세는 더욱 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8세부터 29세까지 20대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 국민의힘 지지율이 13%로 집계가 됐는데 이 대선 후에 처음으로 20% 선이 붕괴된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은 전체 연령대의 평균 지지율인 34%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고 이 민주당 20대 지지율인 27%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경제 정책적 요인을 20대 이탈의 배경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B2, 영끌 쪽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 청년 세대가 급증한 데다 최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등이 이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지지율 악화를 부채질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20대 지지율 하락세 상당히 여권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또 대통령실에서 이 69시간제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못을 박았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다른 어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던 정치적 이슈들은 말 그대로 정치적 이슈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피부에 닿는 아주 직접적인 문제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지지율에 반영이 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52시간제에서 이제 69시간제로 이제 바꾸는 요 과정 속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과거의 52시간제 자체에 대해서 취지에 동감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
업장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69시간제에 대한 취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장의 상황이 다르고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이나 노동 환경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 없이 먼저 발표가 좀 이뤄진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좀 발빠른 후속 조치들을 좀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69시간제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유연화된 근로 환경에 따르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떤 가산휴가라든지 대체휴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놓은 만큼 빠른 개선이나 어떤 지지율 반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69시간 노동시간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69시간 찬성하는 분들은 제가 한 명도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 청년층에서 빠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것도 한일 정상회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전혀 뭐 역사 인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죠. 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부분들이 20대의 어떤 이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과연 기준을 잡고 가는가. 그러니까 노동도 그렇고 한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일 문제 부분들은 기준을 못 지키고 나서 다 넘겨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20대 청년층에서는 MZ세대들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노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52시간 자체가 뭐 이르다 이런 뭐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죠. 하지만 5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노동자들이 그 기준 하에서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69시간을 늘려버리면 그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층, 특히 MZ세대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지율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내일 대장동 위례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보도 내용인데요. 이 검찰이 이르면 내일쯤 이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인데요. 이 대표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 5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기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수고했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월 검찰이 이미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1월에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 리스크가 추가되는 그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게 되면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더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동시에 2건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이 대장동 지분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와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이 428억 뇌물 약속에 대해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에 보강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를 향한 다른 사건들을 묶어서 이 대표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 이것이 또 민주당 내분 상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당장 당직 직무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이제 당헌 80조 적용 문제 이게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서는 친명과 비명 간의 온도 차이 여전히 크죠.
네, 민주당 당원 80조는요,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 취임을 앞두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되면서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원 80조를 적용할지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무위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외 조항이 추가되던 당시에도 결국 이제 셀프 구제, 셀프 방탄 논란 이게 불거졌었죠.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실제로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즉시 당무위를 열고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당무집행회의에서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표직 정지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고요. 당무위원인 한 최고위원은 검찰의 명백한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당무위를 즉각 소집해 의결하는 수순이라는 부연 설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기소됐을 경우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이 대표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기소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네. 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뭐 일정 금액의 벌금액이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은 퇴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용민 의원이 친 이재명 성향 유튜버에게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업무 검사에 대한 탄핵 여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업무 검사는 이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는 대장동 수사 담당자로 이 민주당이 지난해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도 한 인물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 거 이거 전례가 있는지 저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법상으로는 헌법과 검찰청법상 국회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제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죠. 단독으로 검사를 탄핵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 의원은 지난 5일 이 국회 농성장에서 해당 유튜버로부터 업무 검사를 탄핵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 당연히 탄핵해야죠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어 김 의원은 우리 당이 탄핵을 결단하느냐 문제만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원내대표에게 검사 탄핵 좀 제발 하라고 많이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유튜버는 청원을 좀 올릴까요? 이렇게 물었고 김 의원은 어떤 방식이 됐든 해달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날 실제로 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업무검사 탄핵을 요구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어제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검사 탄핵을 요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해 이 대표 관련 수사검사들 16명의 실명과 사진, 지위 개통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김용민 의원의 개인 주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얘기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또 야권 안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뭐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이 법상으로는 없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 물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좀 정치 의도도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뭐 국민 정서에서 좀 동떨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조금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재판 과정을 좀 보더라도요. 대장동 재판, 또 김용 부원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범죄 혐의를 보더라도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한 1년여 가까이 했던 428억에 대한
대장동 일당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그분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관련성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지금 관련성을 입증 못하고 기소를 다른 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검찰이 너무나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를 위한 기소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좀 화가 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군요.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분이 그리고 뭐 저분 이분도 법률가 아니세요? 네, 저는 네. 법률가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이 탄핵이라는 말을 꺼낸 게 김용민 의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또 선봉장으로서 이렇게 무대 위에도 올라가고 이런 장면들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에게는 의석수가 많고 우리는 얼마든지 탄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 탄핵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잘하시오라고 이제 저는 겁박을 하는 거라고 보고 의석수로 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윤리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언의 자제를 해야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상민 장관은 지금 행안부 내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 행안부는 수장이 공백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렇게 탄핵시켜서 국정을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건데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이렇게 탄핵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이고요. 최측근과 관련자들의 사법 리스크도 지금 본격화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될 경우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받게 되는 재판만 2가지가 되고요.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으로 꼽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물들의 재판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대표 관련 재판만 주 5회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한테 돈이 전달된 정황을 목격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열린 김용 전 부원장의 이 정치자금법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은 정민용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는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들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정 변호사의 법정 출석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남욱 변호사한테 3억 원 추가로 받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장동 사업에 도움 주시는 대가로 받은 건가요? 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신 건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정민용 변호사를 상대로 한 검찰 그리고 김 전 부원장 측의 증인 신문 쟁점은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이 앞선 조사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을 목격했다는 취재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정 변호사는 오늘 오전 재판에서도 자신이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아 전달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는데요. 이 지난 2021년 4월 말에 자신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넣은 골판지 상자가 담긴 한의원 봉투를 받아왔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약을 가져왔다고 농담하며 전달하자 유 전 본부장이 용이 형이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 김용 전 부원장이 찾아와서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이 김 전 부원장이 다녀간 뒤에 이 돈이 든 봉투가 사라졌다는 증언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정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김용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남욱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했다고 이런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이 자신이 알기로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억여 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이 금액이 한 번에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 증인 신문에 이어서 김용 전 부원장 측도 정민용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입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따져 물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그 의도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MBC는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면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시인을 했는데 정작 검찰은 아직 해당 건으로 정 변호사를 추가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로 지내온 정 변호사가 갓 태어난 딸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또 이 검찰 관계자가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는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다만 이 수시로 오간 용돈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에요. 정진상 전 실장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지금 검찰에 들어갔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대장동 수사 초기에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믿을 만한 기자를 보낼 테니 인터뷰를 하라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기자를 소개시켜주고 여론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매체 기자를 만나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가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5,5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실제 기사화도 됐다고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해당 기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도 했는데 바로 직전에 정진상 전 실장이 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다 들고 검찰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바람에 더 이상 기자를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인터뷰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정 전 실장에게 굉장히 심각하다.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가져간 게 다 나올 텐데 라는 말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열린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이 이제 민주당 산내에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이제 반발하고 또 이제 막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 측이 김 전 부원장은 그 부원장직을 맡고 난 다음에 3번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가봐도 별로 압수수색할 게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일 가능성 이걸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는요. 김용 전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체포 당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첫 3주 동안 날마다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 자리는 특별히 다른 업무로 바쁜 사정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날마다 출근을 하는데 이 김 전 부원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는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이 민주당 산에 김 전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나왔던 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회의를 하기 위해 딱 3번 나왔는데 왜 압수수색하냐면서 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오늘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지난번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이 정 변호사가 또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이 건네간 그 정황을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여전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서 김용 부원장 출근 문제도 그래요. 뭐 3번 출근을 했다 아니면 매일 출근했다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거짓을 했다 그걸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민주연구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에. 근데 그 상근 부원장 자리가요. 매일 출근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 매일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용 부원장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었던 것은 민주당에 와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당시에 경기도나 뭐 성남시에 있었던 일로 연관성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야당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결국에 김용 부원장이 3주, 임명된 3주인데 몇 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재판의 증언 얘기에 대해서 평을 좀 부탁드렸는데 아까 이제 나왔는데 네네, 간단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네네. 재판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김용 부원장이랑 유동규 이런 증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민영도 그렇고요. 지금 증언들이 계속 오는데 저번 재판을 보면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부분들도 재판부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민영 변호사의 돈 봉투가 사라졌다. 차라리 돈 봉투를 손에 쥐어줬다. 이게 더 직접적인 진술이지
들어갔다 나왔더니 돈 봉투가 없어졌다는데 그건 또 본인이 못 봤으니까 못 봤다고 그렇죠. 못 봤다고 하는 건데 네네. 그 돈 봉투가 네. 책상에 들어가 있는지 가방에 들어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이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증거를 남겨서 돈을 주고받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암리에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사상에서는 늘 난항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뇌물죄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사람들의 진술이 얼만큼 일관되느냐 혹은 다른 당사자가 있을 때 그 당사자의 진술과 얼만큼 유사하느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진술들을 보게 되면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뇌물 사건과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아마 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와 이 대장동 사업 간의 연계성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재판 결과 이 부분은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문제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인규 회고록 파문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책이 지금 발간이 됐고요. 지금 서점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4년 전에 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둘러싼 공방 다시 불붙는 모양새인데요. 이 전 부장을 향한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서 어제는 유시민 전 노무현 대당 이사장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는 등 이 대표적 친노 인사인 유시민 전 이사장은 어제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전 부장 회고록에 대한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과 서평 등을 전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 명품 시계와 140만 달러 수수 의혹 그리고 이 총무비서관 특활비 등 3가지 정도만 재단에서 그나마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는 이 사실 여부를 다툴 만한 가치조차 없었다면서 이 재단 차원에서 보기에 새로울 것도 이 중대할 것도 아닌 내용들이었다고 짐짓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냈던 재단 차원의 입장문도 지난주 정세균 현 이사장을 비롯해 이해찬, 한명숙 전 이사장 등과 함께 의논한 결과 이 실무적인 대응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나온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7일 노무현 재단 입장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우선 고가 시계라든지 그다음에 100여만 달러의 수수 사실 그 자체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시계가 전달된 때는 대통령 퇴임 이후이고 또 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100여만 달러도 뇌물이 아니라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서 빌렸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어제 방송에서 유 전 부장을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온 학폭 가해자 이른바 박연진으로 알려진 그 캐릭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통해서 자기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모습이 드라마 더 글로리 속 학폭 가해자 박연진이 피해자인 문동은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고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회고록이 이 전 부장 본인의 글로리, 즉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정치 팸플릿 같다면서 비평을 해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형식은 회고록인데요. 네. 내용은 정치 팜플렛이죠. 더 글로리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걔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그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다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될 그 엄마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검사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나도 이 도도한 대세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유 전 이사장은 이인규 전 부장의 회고록을 두고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호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자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면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위조하고 해서 고소한다 이런 보도들 막 내고 있는데 네, 그건 오보입니다. 다 오보가 아니라 다 가짜 뉴스예요. 2023년 2월 기준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됐어요. 네, 사자 명예훼손 하려면 이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면 유족이 나서야 돼요.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사상 출판 금지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이거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냥 공론의 장에서 다투면 되지 뭐하러 이런 걸 하겠어요. 그거를 법으로 출판을 막는다든가 뭐 내용을 삭제하든가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다 이 사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짓을 어떻게 해요?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좀 안 됐어요. 한 인간으로서. 네. 네, 그렇지만 그냥 안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안타깝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당초의 법조계 일각에선 노무현 재단 측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부장을 고발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 전 이사장이 이를 부인한 건데요. 이 검찰을 향한 강한 불신감도 함께 드러내기도 했죠.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일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회고록을 두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과거 수사 기록을 두고 공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노무현 재단 측에서도 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인규 전 부장은요,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재차 책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당하는 것도 각오하고 책 썼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네, 이 노무현 재단이나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회고록에 적시된 이 수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보다 이 전 부장 개인에 대한 이 정치적 공세에 집중이 되자 이 이인규 전 부장은 책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 책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 검사 같은 추상적인 말 말고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해달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경험했고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검사로서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노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책을 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과거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애통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지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박연차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500만 달러가 건네진 단서를 포착하고 홍콩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측이 이인규 전 부장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일각의 보도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인규 전 부장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고소 각오하고 있다. 지금 정치 검사 같은 추상적인 말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해달라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양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 듣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고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인규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과도한 수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왔죠. 지금 말하자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셨고 이제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본인도 이제 좀 등단할 때가 됐다. 이 책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의도, 출마의 의지가 있지 않냐라는 것들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뭐 어떤 고소고발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론전이 된다면 결국에는 정치의 뜻을 품고 있는 이인규 씨에게는 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 이인규 전 부장이 했던 말 중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에게 미안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진실이 아니라 출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인규 부장 자체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어떤 돌아가신 전 대통령, 안타까운 대통령의 죽음까지 회고록을 통해서 진실을 포장해서 뭔가 이슈화를 만든다. 그거는 조금 인간적으로는 조금 도를 지나쳤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인규 씨가 책을 낸 데 정치적 목적이 없었느냐 이렇게 뭐 여쭈신다면은 전 당연히 정치적 목적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인규 씨가 낸 책 안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다면 허위냐라고 하면 저는 허위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 기록들, 특히 이제 영상 자료들이 대부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열람을 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당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는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진 않다 하더라도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이인규 씨가 거짓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게다가 지금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록을 남겼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다고 한다 그러면, 특히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겠다고 국회에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정치적 목적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인규 씨가 주장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허위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인규 전 부장의 회고록에서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무능했다라고 한 건 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격하려 했던 건 아니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저서와 언론 인터뷰에서 말이 바뀐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책, 그것과 그다음에 이인규 전 부장이 낸 회고록의 내용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몇 가지 내용을 짚어보면요. 이 전 부장은 당시 변호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주일간 한 번도 노 전 대통령을 찾지 않고 제대로 변호도 하지 않았다면서 노 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된 이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일정이 없었지만 굳이 가야 할 현안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저서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은 걸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박연차 전 회장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당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부장은 지난 2011년,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저서가 발간돼서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되자 무수히 많은 증거가 수사 기록에 남아있고 15시간에 걸친 조사가 전부 영상으로 녹화돼 있다면서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다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전 부장의 이 회고록과 같은 취지의 주장인 건데요.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아들 건호 씨 집 구입 비용과 관련해 박연차 회장이 10억 원이면 되겠냐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는 주장을 했고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회장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것도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토론 때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투보 첫 합동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관련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에게 노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뇌물을 수수할 때 몰랐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자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관련해 지난 토론의 모습 보겠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응?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서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내려놨으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건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인규 전 부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 부위원장을 통해서 양산 측 분위기가 전해지긴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양산에 있는 그 비서관과 통화를 네네. 해봤는데요. 예. 뭐 솔직히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너무 힘든 그렇죠. 예. 얘기라서 뭐 직접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꺼내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네. 대통령께서 뭐 참담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예컨대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가 술 취한 동네 양아치가 시비를 걸면은 그냥 말 안 섞는 게 상체가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전 부장 회고록을 두고 이 논란이 커지면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 전 부장이 회고록 출판을 계기로 이 정계 진출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책을 낸 진위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전 부장은 정치 활동이나 공직 진출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치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공직도 다시 맡을 생각이 없고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고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이 그 양산의 비서관하고 통화한 내용이라면서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밝힌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참담해 하시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뭐 그 조승현 위원장의 쿼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민망한 그런 비유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인규 씨의 이 회고록 자체가 의도성이 분명하고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검찰은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제시하고 수집한 증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얘기한 게 검찰 시각에서의 어떤 내용이겠죠.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하기에도 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그래서 말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의 그 입장문을 보면 그러니까 시계라든지 그 돈을 받은 것 사실 그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뇌물성인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정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민할 것이고 따져보면 당시 입회했던 변호사가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해철 민정수석이었죠. 네. 그래서 전해철 수석께서 얘기하는 것도 전해철 의원도 당시에 이인규 부장은 단지 차 한 잔 먹었을 뿐이고 수사는 당시에 다른 검사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인규 부장이 정말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얼만큼 전해들은 건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뭔지 수사를 안 했으면서 물론 책임 부장이었지만 중수부장이니까 다 보고는 받았겠죠. 보고는 받았겠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입장을 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원래 잘 안 밝히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다 지난날 기억을 되돌아보면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가 지금 반쪽이 나고 여론이 반쪽이 나도 그냥 가만히 계셨었고요. 게다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심했을 때도 어떤 중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갈등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그 양산에 찾아간 박용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숨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정치적 입장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내는 것이 다 천차만별이 되고 또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게다가 지금 이 이인규 씨의 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고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혐의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의문의 마스크맨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인공은요, 그 옆에 있는 의문의 마스크맨입니다.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핵 반경 모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 이례적으로 모자이크를 친 남성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가까이 서 있는 군인 가운데 유독 한 명만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죠. 군 장성으로 보이는 이 인물은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철저하게 정체를 숨긴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고 또 바로 옆에서 훈련을 지켜본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북한의 보도를 통해서 이 인물의 정체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강순남 국방상과 전술핵 운용 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 동서부 전선 각 미사일 군부대장,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 미사일 총국 지휘관들과 핵무기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관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미뤄볼 때 저 모자이크된 인물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이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총국의 총국장일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일단 사진상으로는 인물을 식별하기 어렵다며 관계 기관 등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이었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이제 800m 상공에서 폭발을 했고 이게 결국 이제 전술핵 공격 모의 실험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전술 핵탐도 탑재가 가능할 걸로 평가되는 전술 탄도미사일의 공중 폭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남측에 대한 핵 위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관련해 조선중앙통신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 탄도 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북한이 전술 탄도미사일 폭발 고도까지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고도 800m를 밝힌 건 위력을 과시하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난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고도 580m, 나가사키 원폭이 500m에서 폭발을 했는데 당시 고도와 전술핵 위력을 감안할 때 800m가 가장 살상력이 높은 고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요, 동창리 인근 산속 지하에 만들어진 고정 발사대, 그러니까 이른바 사일로에서 발사됐을 가능성,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개된 화면을 보면 이 수풀이 우거진 산등성이에서 V자 모양의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곧이어 미사일 한 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제기돼 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기존의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 지하시설, 즉 사일로에서 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회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화염이 그 상방으로 V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 사일로에서 발사할 때 나오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사일이 발사된 걸로 보이는 지하 사일로가 최근 2달 사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시설이 기초적 수준으로 보이지만 미사일 전력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요, 결국 이제 북한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그런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실험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 만에 부활한 한미연합훈련,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훈련이죠. 북한 핵물질을 제거하는 훈련을 한미 양국군이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TV조선에서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북한의 지하 갱도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터널에서 한미 특수대원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한미 육군의 대량 살상 무기 WMD 제거 훈련 장면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as well as identify any potential sensitive materials that it need to secure, and then to exploit to prevent proliferation.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가짜뉴스 골머리입니다.
배우 현빈 씨하고 손예진 씨 사진이 보입니다.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네, 결혼 1주년을 앞둔 현빈, 손예진 씨 부부가 갑작스러운 이혼설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합의 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엔 현빈 씨가 해외에서 도박을 했고 이로 인해 손예진 씨가 재산상 손실을 입어서 합의 이혼을 했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 뉴스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이 영상은 개재 6일째인 어제 오전까지 30만 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 중일 만큼 화제가 됐고요. 이로 인해 현빈, 손예진 씨 부부에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부부의 이제 소속사에서는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현빈 씨의 소속사 측은 가짜 뉴스다. 요즘 유튜브와의 가짜 뉴스 때문에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뉴스원에 밝혔고요. 그러면서 신고, 삭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할 수 있으나 이 워낙 터무니없는 내용이라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진 않지만 정도가 심하고 도른 없는 사안이 생기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손예진 씨의 소속사 측도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하고 송가인 씨가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김호중, 송가인 씨가 11월 결혼을 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진 겁니다. 이 해당 영상은 같은 소속사 누나 동생 사이로 친해진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져서 연애를 시작했다며 송가인의 프로포즈로 두 사람이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짜 뉴스가 같은 소속사인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소속사가 다르고요. 또 두 사람이 연애와 결혼을 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 부부죠. 최수종, 하이라 부부도 가짜 이혼설에 시달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건 스타의 불륜 또는 이혼설 등 자극적인 소재로 영상 조회수가 오르면 게시자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유튜브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노린 가짜 뉴스에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가짜 뉴스로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법정 대응을 선포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즉각적인 영상 삭제가 쉽지 않은 데다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채널 이름으로 또 비슷한 영상이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등 가짜 뉴스를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 신호 대기 중인 대형 트럭 위에서 이 비보잉 동작을 하는 운전자가 포착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신호 대기 중인 트럭 위에서 비보잉을 하는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에는 이 제보자의 반대편 차선에 정차해 있는 트럭에서 이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 물구나무 자세로 빙글빙글 도는 동작을 취하는 모습이 찍혔고 이 제보자가 바로 옆을 지날 때까지도 동작을 멈추지 않고 한참을 계속 돌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운전자가 트럭 위에 올라가서 비보잉을 하는 것 같다며 헛것을 본 것 같아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더니 정말 그러고 있다. 특이해서 제보한다며 이 영상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좀 못해. 저분은요, 저희가 신호가 저기 자주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기니까. 신호가 길어 그러면 좀 많이 저렇게 막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신가 보다. 예, 지금 몸 푸시는 거예요. 저 공간이 저기가 한 평 정도 되나? 위험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